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그토록 어려울까? 매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데 왜 매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 사회생활이나 사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처하는 듯 보이는데 왜 나만 안절부절 못하고 실수하는 걸까? 이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확언을 하라 같은 자기계발서의 조언을 떠올려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는 자기계발을 시도할 때 흔히 드는 의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이자 살아있는 시크릿의 거장인 밥 프록터는 그 이유를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오늘은요, 동기부여 분야의 전설이자 자기계발 전문가인 밥 프록터가 늘 전석 매진으로 유명한 세미나에서만 공개했던 몇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책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인데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런 뻔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프록터는요, 바로 우리가 더 크게, 더 오래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좌우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벌면서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5년 후 나는 1년에 100만 달러를 벌면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런던에 지사를 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나는 너무나 제멋대로 살았다. 당시 런던에 살았는데 무작정 이사를 와서 회사를 세웠다. 플레이보이 클럽에 다니며 룰렛 도박을 했고 돈을 잃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벌어들이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 답을 할 수가 없었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큰 돈을 벌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는데도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또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고작 2달 동안 고등학교에 다녔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좋은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회사 전체를 통째로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자라면서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좀 더 생산적이거나 좀 더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를 불에 태운다면 똑같은 상태로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했다. 2-3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질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네빌 고다드는 이 점을 아주 잘 표현했다. 그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미래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적 능력을 지녔다. 세상의 다른 작은 생명체들은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녹아들지만 인간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이 있기에 그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다. 보통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 고등 능력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로켓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히 표현했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청명한 날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 조각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름은 점점 커지고 어두컴컴해지다 이내 콰르릉 하고 물을 쏟아낸다. 그곳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러 보면 그물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바로 돌아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형태에서 형태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본래 나왔던 원천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이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렐프 윌도 에머스는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제 나는 이 개념을 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안다.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터무니없이 황당하다. 그 생각들은 아마도 300~4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에게서 비롯되어 이후 DNA를 통해 전달되고 지금의 우리가 가진 DNA의 일부가 됐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 즉 280일 동안 그 생각들이 DNA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곧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꽂힌다. 대부분 사람은 불리한 상태, 즉 당장이라도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 처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기 시작한 때는 26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상당히 잘해오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말이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역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돈, 지원,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쓰는 전화번호는 주파수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패러다임이 주파수다. 잠재의식 속 그림은 우리가 존재하는 주파수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다가올지를 지시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만 걱정하라.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말할 때 이는 완벽한 진실은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고 신발끈을 매고 차를 모는 것은 자신 있어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뭔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고부가 어떻게 그렇게 강연을 잘하는지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소개받은 뒤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몇 차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금의 나는 전혀 고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도 자기가 내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나는 말에 어느 정도 재주가 있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고 자신만만해지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떠오른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름의 정신적 횡포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 부분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는지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그는 할 말이 없어 난처해야 할 것이다. 켄터키주의 위대한 교육자 켄 맥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2%는 생각을 합니다. 3%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죠. 나머지 95%는 실제로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 역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걱정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해낸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빌 고브는 사람들 앞에서 느긋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강연장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겐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가치 있는 뭔가를 공유하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그게 바로 내가 했던 것이고 일이 풀린 방식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6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10년은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나는 앞으로도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는 사실을 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나아갈 수 있다. 패러다임은 사이버네틱 메커니즘과 같다. 어떤 남자가 정상 체중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과체중이어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2kg을 빼고 다음에는 3kg을, 그러다 5kg까지 뺀다. 그런데 이때 그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패러다임이 개입해서 그를 평소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다이어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시작점이지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부딪히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열의 9은 실패하고 만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다 말았다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사람들은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평소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정상 체중보다 30kg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먹는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나 자동 조정 장치와 똑같이 움직인다. 우리의 행동 패턴을 제어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위 사례의 남자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자신의 식습관을 조종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 다이어트가 효과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이 자신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과 싸우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 프로그램과 싸우려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적과 거래한다. 결코 쉬울 수가 없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방해하는 적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적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 이해할 때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신을 제어하는지 이해할 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고 적당히 먹을 수 있다. 몸이 마음의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몸은 마음의 작용에 복종한다. 제임스 앨런은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몸은 섬세하면서도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강하게 새겨진 생각에 기꺼이 반응한다. 그리고 생각의 습관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미친다.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대부분 사람은 믿음이란 변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믿음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가 믿는 거야. 난 평생 그걸 믿어왔지.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식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진보적이야 또는 나는 보수적이야 라고 말한다. 성격에 관해서는 나는 온순한 편이야. 내 혈액형은 A형이야. 나는 남자는 A에 강하고 여자는 Y에 강하다고 믿어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이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불행히도 그 믿음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진실이라는 빛에 비춰봤다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게다가 이 어리석은 믿음 대부분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다. 내 인생에서도 믿음은 커다란 역할을 했다. 나는 내가 왜 잘 나가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게 답을 해주거나 그 이유를 이야기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2가지 과학과 신학밖에 없었다. 난 답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믿음을 바꾸지? 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 한 가지 물음은 다른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나는 답을 알아내지 못했고 물음에 답해줄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의 자신을 다시 평가하라. 어느 날 나는 내 멘토였던 발 벤더월과 식사를 했다.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에게 한 번 더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불현듯 깨달았다. 갑자기 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찾아 헤매던 모든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오디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왔다.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하고 있었다. 강연자들이나 저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정보가 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했다. 아무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쓸모없는 인물이며 내 과거 때문에 미래도 보잘것없으리라는 생각에서 내가 변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꿔놓는 것은 반복이다. 관건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꿔놓을 생각에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지 온갖 근거를 들어 지지하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결과 이야기는 믿음이 되었고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신념 체계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도 절대적이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으며 그 훌륭한 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이 변화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성장과 확장, 더욱 충만한 표현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은 늘 확장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움직인다. 영은 항상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한다. 그저 가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다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은 뒤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지만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고 하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믿음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즉 의식적인 차원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심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해내겠다는 의지가 가진 위대한 힘. 앞서 이야기했지만 해내겠다는 의지는 우리의 지적 능력 중 하나다.
이는 외부의 모든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떠오른 생각 하나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빼앗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촉감을 느끼지만 오감은 다만 우리와 외부의 물질 세계를 연결할 뿐이다. 바깥 세상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한다. 의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오감을 닫고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에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 골프 선수 등 뛰어난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한다. 성과가 뛰어난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들은 집중한다. 하는 일에 전념한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그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계속 더 좋아질 테니 말이다. 나는 더 좋아진다는 말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감성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움직이지만 지성은 감성적인 마음에 무엇이 깃들 것인지를 정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귀납적으로도 사고하고 연역적으로도 사고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오직 연역적으로만 사유한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귀납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잠재의식에 무엇이 깃들지 선택할 수 있다. 귀납적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저 동면에 빠진 듯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든 잠재의식 속에 곧바로 꽂혀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생각하라, 무의식을 경계하라. 잠재의식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무엇이 무의식에 들어갈 것인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만 보더라도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음을 알 수 있다. 잠재의식에 휘둘려 반응하지 마라.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심지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에서 시작해 이성으로 육체적 범주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언제나 영혼부터 시작해서 이성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의 순서로 나아가자. 전기를 다룰 때면 반드시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작업해야 한다. 이 순서를 거스르면 전기를 쓸 수 없게 된다. 영혼은 생각의 차원에 있다. 우리는 밖에서 안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 당장의 성과만 보고 거기에 뚫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움직인다. 그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게 사유의 세계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고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이 발휘된다.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레이저 광선마저 보잘것없게 만든다. 이 생각에서 시작해 개념과 사물로 옮겨가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효과는 신통했다.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